오늘장 움직일 섹터와 종목 뉴스를 통해 선점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우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다키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감기에 이렇게 된통 걸려와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이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연내 100달러 돌파도 시간 문제다. 치솟는 유가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국제유가, 지난주 연중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했죠. WTI 선물이 배럴당 90.77달러를 기록하면서 91달러도 장중에는 돌파를 했거든요.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유가가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에는 좀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상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유가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에 FOMC에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 국제 원유가의 상승이 여파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 악순환 고리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번,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제일 먼저 우려되는 게 뭡니까? 물가가 올라가겠죠. 물가가 위협받겠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불안해지면 그 다음에 오르는 게 뭘까요?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금리를 올릴 겁니다. 자, FOMC에서 금리를 많이 올렸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뭐가 움직입니까? 달러가 강해집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2년 전에 우리가 느꼈던 세계 경기 위축의 그런 전초 단계가 2단계입니다. 즉 국제 원유 가격 올라가는 이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것이 유발되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이런 악순환 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거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제 원유 가격 가장 높았을 때는요. 지난 2008년도거든요. 약 한 15년 전인데 그 당시에 100달러를 그때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았죠. 세계 경제가.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국제원유가 계속 올라가면 사우디나 오페크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 2008년도에 나온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중동한테 우리가 휘둘릴 수 있겠냐? 좋아. 그럼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 만들겠다. 그래서 나온 게 전기차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거 어떻습니까? 그 국제원유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면은 이것이 수요가 주로 많아서 올라가는데 이번엔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죠. 공급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사우디라든가 러시아가 약간 의도적으로 공급 감산을 지속하기 때문에 국제원유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도 절충점은 90달러 초에서 중반. 지금이 그냥 고점권이라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지금 고점권을 말씀드리냐면 지난 20년 동안 국제 원유 가격 저점은 40달러, 고점 80달러였거든요. 물론 아까 같이 2008년 같이 140달러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40에서 80을 오르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시면 좋겠는데 가장 핵심은 이거죠. 일단은 국제 원유 가격이 안정 보이기 전까지는 S-오일 같은 이런 정유주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이 유가의 고점 부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당분간은 정유주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치솟는 유가 이에 따라서 정제 마진도 함께 오르고 있죠. 시장은 정유주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 현 시점 유가 상승 수혜주들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궁금한데요.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느 정도 나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의 경우에도 지금 최소 8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의 그 수준만큼 유가 상승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한 90달러 정도 되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일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현재 그 매일 100만 배럴 정도의 그 감산을 4분기까지 유지할 전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유가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 상단이 그 100달러 아래, 그러니까 한 95에서 98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사우디가 그 미국과 대립이 생기면서 글로벌 시장 충격을 위해서 작년부터 좀 감산이 진행됐던 부분들이 계속 좀 여파로 남아있긴 하지만은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과매수 상태에 좀 들고 있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분은 좀 더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는 좀 정점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는 좀
S-오일과 금호석유와 같은 기업들은 좀 투자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좀 매수 접근이 유효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지만은 유가에 따른 변동성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현 구간에서 이제 수익 구간을 포인트로 밴드를 잡는다 한다면 5에서 한 10% 정도는 그 금호석유와 그 S-오일에 대해서도 상승 동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5에서 한 10% 구간 정도를 수익 구간으로 지정하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오일과 금호석유 추가적인 5에서 10% 상승 여력이 감지가 되고 있다, 남아있다라고 본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불티난 아이폰 15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중국에서 아이폰 15 시리즈가요, 예약 판매 개시 1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 딴판이었잖아요. 중국의 애플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대륙의 애플 사랑을 아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실까요? 네, 사실 이거 관련해서 진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지인들한테요. 사실 공무원들한테만 금지한다고 했지만 공무원 수가 5,600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 수보다 10%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나 많나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상 계산식을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그걸 다 곱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별로 마음 쓰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는 이미 몇 년 전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키에 대한 불매운동이었죠. 중국 전 국민대회에서 불매운동이 진행됐었는데 그 이후에 인터넷에서 판매되자마자 30분도 안 돼서 모든 제품들이 다 솔드아웃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이폰 이제 15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일단은 뭐 잘 알겠지만 일단 역시나 혹시나 했었던 마음이 역시나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예약 판매 시작한 애플의 아이폰 15 시리즈가 1분 만에 올 매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아이폰 이제 프로 모델과 프로 맥스 모델이 이제 1분 만에 매진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매진되고 나서 이제 예약 판매 이후에 30분 동안 9차례나 물량을 계속 보충하면서 올렸는데도 엄청난 인기를 보였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두 제품 중에 더 고가 모델인 프로 맥스 쪽이 더 빨리 팔렸다라고 하니까 비싼 게 더 빨리 팔렸다는 거, 비싸도 상관없다, 뭐 거의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뭐 어디서는 인기다, 아직 인기가 죽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부 쪽에서는 되팔이용으로 샀다라는 게 있는데, 보통 리셀링이라는 것 자체도 이걸 사실 피를 좀 붙여서 다시 팔 텐데 그것조차도 그냥 난 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한 아이폰 신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살아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비교가 되고 있는 화웨이죠.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7나노 칩에 대해서 이제 이게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일단 메이트 60 프로 모델을 보니까 약 127만 원부터 가격이 시작돼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프로 가격은 145만 원부터 시작되는데 두 제품의 가격이 불과 18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7나노 칩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2018년도 아이폰 XS에 들어갔었던 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4, 5년 이상의 어떤 갭 차이가 좀 있고요. 한마디로 가격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스펙은 한참 뒤떨어진다는 그런 내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따라올 수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뭐 중국에 이제 EUV가 없다라고 하지만 EUV가 한두 개 정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팩트가 아니고요. 일단 이런 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는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아이폰 판매량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굳이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걱정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유일하게 가격이 인상된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가장 빨리 완판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글쎄요, 그 애플 부품 관련 종목들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부품주들 빨리 바닥을 잡고 얼른 좀 상승 여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플에 이어 추가적인 외신 소식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본 투입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바로 ARM 상장 대박으로 자금이 아주 넉넉해진 소프트뱅크가 대규모 AI 투자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구글도 챗 GPT 대항마로 알려진 제미니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 불붙은 AI 전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확실히 최근에 IT 기업들은 AI가 살렸습니다. 뭐 반도체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을 AI가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드디어 이제 ARM이 상장했죠. 이제 그 소식과 함께 구글이 개발 중인 제미니,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름을 메타로 하지 말걸이라고 했었던 전 페이스북, 이제 새 먹거리 AI를 밀어붙인다는 소식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RM의 상장이 대박이 좀 났습니다. 잘 된 것 같고요. 작년에 사실 소프트뱅크가 좀 손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커버링했기 때문에 그래도 손정희 회장이 좀 면은 살았다.
있다. 이 정도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소프트뱅크가 AI로 이제 벌어들인 이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바로 지난번 소프트뱅크의 그 주총에서 손정혜 회장이 이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AI에 대해서 설명한 시간을 할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는 신중하게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충분히 예상 가능했었던 투자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소식으로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AI의 챗 GPT-4에 대항만 알려진 구글의 제미니 초기 버전을 일부 기업에 제공하고 일단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일부 기업에 이제 소개한 버전 같은 경우는 초기 버전 수준으로 챗 GPT와는 비슷한 수준이 아니고 좀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테스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계속 좀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사실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이제 메타버스에 아주 진심이었던 이제 저커버그가 AI를 새 먹거리로 바꿀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미국에서 열렸던 AI 인사이트 포럼 여러분 아마 기사로 많이 보셨을 텐데 저기 여기에 참여한 CEO들 보고 무슨 완전 지구방위 된 줄 알았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뭐 대형 IT 기업들 CEO가 다 모여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마크 저커버그랑 이제 머스크가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 두 분이 뭐 옥타곤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일단은 미 의회에서 만났고요. 뭐 AI 관련 의견을 나눴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테이블이 되게 길더라고요. 엄청 긴 테이블에서 정말 이거는 짠 것도 아니고 양쪽 끝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얘기를 나눈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단 둘이서 뭔가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는 부분 그냥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포럼에는 샘 올트만 왔습니다. 젠슨 왕 그리고 순다라 피차이 왔고 빌 게이츠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 등 굉장히 유명한 CEO들 다 모여가지고 AI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AI 규제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정말 무작정 이제 개발시키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모럴레저 같은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만큼 이제 중요한 업종으로 미국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AI는 한동안은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영향에 또 그 움직일 수 있는 국내 종목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 AI 관련주들은 참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네, 사실 AI 관련된 종목들이 그 국내에서는 9월 초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로 조정폭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조정폭이 나왔을 때 변동폭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대기업 쪽에서도 AI 사업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끝나면 재차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바스 AI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셀바스 AI의 경우에는 AI 그 응용 소프트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종속 회사인 셀바스 헬스케어를 통해서도 의료 보조기기 헬스케어 규모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셀바스 AI의 경우에는 상반기 매출액이 그 25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한 6.3%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 지금 엘리베이터 내 AI 음성 인식 기술 적용에 따른 부분들도 하반기 때 공급 확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도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그 지난 6월에도 유상증자 결정을 통해서 신사업 확대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때 이제 AI 의류 쪽의 신사업 확대를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9월 7일부터 조정폭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재차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셀바스 AI는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그 네이버의 경우에도 하이퍼클로버 X가 출시된 이후로부터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옴시티에 따른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생태계 도시를 건설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네옴시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 투자부와 올해 그 네이버의 경우에도 디지털 트윈과 슈퍼 앱 기술과 관련된 MOU를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네이버와 셀바스 AI를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바스 AI에는 3거래일 연속 그리고 네이버에는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서 AI 관련주 안에서 탑픽 종목 2종목 꼽아주셨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그 가운데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들은 반등에 나서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데 과연 이 포스코의 살아있는 불씨가 2차 전지 관련주의 전반적인 온기 확산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2차 전지주는 이제 뭐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될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다시 말해서
포스코의 반등세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2차 전지 안에서도 가는 종목도 있고 반대로 조금 더 조정을 보이는 종목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요. 이 시발점을 한번 잘 보십시오. 리튬 가격과 니켈 가격의 하락이 저는 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금년 초부터 나타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가격까지도 요즘 많이 내려가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대응력의 차이입니다. 전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포스코하고 에코프로의 차이는 뭐냐? 1번 대응력의 차이, 2번 수급의 차이다. 자, 1번 대응력의 차이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어떻습니까? 2차 전지 양극재 전업회사입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2차 전지 전업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이 포스코는 2차 전지가 주요 매출, 다시 말해서 가장 큰 건 철강이고 그 다음이 2차 전지 에너지라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죠. 이게 적정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이닉스는 반도체 전업회사입니다. D램하고 네노프레시 전업회사지만은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반도체 전업회사입니까? 아닙니다.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회사지만 그다음에 뭐 있죠? 셀폰, 우리가 아는 핸드폰이 있죠. 또 가전이 있죠. 디스플레이 있죠. 그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올라갈 때 좋아지죠. 그런데 반도체 올라갈 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빨리, 더 가파르게 오르지 않습니까? 반대로 반도체 나쁠 때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급하게 내려옵니다. 저는 에코프로와 그리고 포스코를 위에 비교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전업 주식 투자자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에코프로 하셔도 좋다. 그런데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떤 장사를 하면서 나는 주식 투자한다. 그러시다면은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겠는가? 즉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 쪽이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겠는가? 왜? 대응을 그만큼 할 수 있으니까 포스코는요. 자, 두 번째 수급입니다. 지난번 4, 5, 6 이렇게 할 때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죠?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 외국인의 공매도 이게 에코프로의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7월 달에 단기 고점 나오고 나서 뭐가 변화가 있었죠? 외국인들은 여전히 에코프로 고평가 아닙니까? 하고 매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반으로 갈렸습니다. 매수 위주로 갔던 개인 투자가들이 절반은 맞아, 계속 그 에코프로 좋아질 거야, 2차 전지 좋아질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절반 정도는 야 이거 단기적으로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더 아래로 가지 않겠어? 라고 매도로 전환돼 버린 겁니다. 수급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볼 때 내가 전문적으로 투자를 잘할 수 있다. 나 자신 있어 하시는 분은 에코프로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는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싶지만 내가 계속 매매를 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포스코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불시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와 진단 들어봤습니다. 공시 하나 확인해 보죠. 지금 SK하이닉스가 현금 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 기준일을 9월 30일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포인트 전해주시죠. 금요일 날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한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 이제 배당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지금 상황을 보면 특별히 현금 플로우, 캐시 플로우 관점에서 보면은 기억하시겠지만은 SK하이닉스가 연초에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 대규모의 이제 회사채를 발행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시장에 또 충격을 준 거는 이제 이조 규모의 이비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두 가지만 합쳐도 한 3조 한 2천억쯤 되는 이제 물량을 갖다가 조달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반도체 가격이 너무 내려가가지고 SK하이닉스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긴급 수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년 4월에 사채가 그 마감이 닥쳐온 사채 5,500억이고 내년 5월에도 2천억 원의 마감이 또 오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또 조달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SK하이닉스가 2분기, 3분기에 과연 흑자로 돌아서냐?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SK하이닉스 주가가 왜 올랐느냐? 우리가 주제하다시피 HBM3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오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밀설에는 19년도에 HBM 사업부를 없앴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제가 또 따르게 듣기로는 이제 작년 12월에 없앴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건 HBM3가 이렇게 호조를 띨지 모르고 흥행을 성공할지 모르고 삼성전자가 이제 19년이든 작년 12월이든지 HBM 사업부를 없애면서 반사이익으로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가 HBM3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 플로우 입장에서 되게 안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과연 2분기 연속 적자를 배당을 강행하느냐. 이미 올 2분기에 SK 하이닉스가 주당 300원 합치면 2,064억 원 정도의 배당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현금은 안 좋은 가운데서 배당을 갖다가 강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또 다른 이제 투자 지표를 보면은 작년 1분기에 SK 하이닉스가 작년입니다. 그 투자한 금액이 5조 2천억이고 올해 이제 2분기에 투자 금액이 1조 9천억입니다. 거의 이제 3조 정도의 투자를 갖다가 없앴습니다. 이러면서 회사를 꾸역꾸역 끌어가고 있는데 왜 굳이 이제 2천억이라는 그 알뜰한 금액을 갖다가 2분기에 배당을 하고 만약에 또 이제 동일하게 배당한다면 2천원의 배당이 또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300원씩 가져가겠지만 이게 대주주는 누구냐면 SK스퀘어거든요. SK스퀘어는 2분기 연속으로 400원, 800원씩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SK하이닉스의 장래를 보면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가 설령 공시를 하긴 했지만은 배당을 줄이든지 다른 식으로 융통한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관련 내용의 공시도 한번 진단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일정에도 우리 주목을 한번 해볼까요? 밀리의 서재와 두산 로보틱스가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에 드디어 이번 주에 나섭니다. 여기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서울보증보험 소식까지 함께 전반적인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항상 너무 큰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수급이 다 쏠려버리기 때문에 제가 보통 큰 기업들 상장할 때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일단 세 가지 기업 올 하반기에 좀 보시면 남은 기간 동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밀리의 서재인데요. 이제 18일에서 19일 사이 청약을 하고 27일에 상장 예정인데 이거는 조금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모가 하단 기준이 27,000원인데 23,000원인데 시총이 한 1,865억 정도 나오거든요. 1,000억대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서울보증보험인데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이 더 높습니다. 근데 조금 스토리가 다르고요. 진짜 문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물론 이제 로봇 관련주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건 알겠지만 이 기업이 1조 3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상장하게 되면 일부 수급 쏠림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일에서 22일날 청약이고요. 10월 5일날 상장 예정이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일 큰 시가총액인데 서울보증보험인데 19일부터 IR 합니다. 그리고 신주 공모 없이 좀 특이한 부분이 보통 다른 기업들은 다 신주 공모를 하는데 신주 공모 없이 9주만 청약을 하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구주에 대해서 최대 주주가 예금보험공사인데 자그마치 그 지분율이 93.85%입니다. 그냥 올라오는 거 전부 다 예금보험공사 다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서울보증보험은 상장한 효과가 그렇게 크게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금이 예금보험공사 다 가기 때문에 일단 나온 자금에 대해서는 투자 재원 확보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 이제 시가총액 보니까 희망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2조 8천억 정도 나오는데 시장에서 한 3조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장해봤자 93.85%가 다 예금보험공사로 가기 때문에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제일 큰 이슈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 일정만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 모멘텀으로 또 반종민 소장님은 꾸준히 두산의 주가를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러던 주가가 16만 6천 원을 넘어서더니 벌써 고점 대비 조금 흘러내리면서 13만 원까지 좀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보유자분들은 더 들고 가도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좀 매도 타이밍 잘 잡아봐야 될까요? 아직까지 그 경쟁률이나 그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좀 더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일단 지주사 그 두산의 경우에는 10일부터 조정이 좀 크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지금 버텨주고 있고 신규 진입을 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비중은 그렇게 크게 가져가시지 마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5일에 상장을 하면은 그때 당시 때 지주사 두산의 경우에는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승 시 상장 거래 전거일에 그 지주사 두산을 좀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신규 진입을 할 때는 지금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와 금일부터 거래일이 다소 지금 짧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뭐 해서 뭐 크게 뭐 상한가를 뭐 가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짧게 접근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전환사채 물량 32만 주가량을 보통주로 전환한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일까요? 그럼 단지 주가 보면 이제 이번에 그 추가 물량이 32만 주인데 전체 주식 비중에서 1.4%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삼천당제약은 이제 그 의외로 그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데 그 성공을 해서 캐나다에다가 그 최대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으니까 삼천당제약이 개발한 이제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황반반성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존재하는구나, 실체가 있구나라는 걸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그 또 다른 중요한 게 뭐냐면 황반반성 치료제 SCD-411에서 원래는 캐나다보다는 유럽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본계약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세 차례나 미뤄졌다가 10월 달에 사실은 7월 달에 그 삼천당제약이 10월 달엔 반드시 이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7월 달 공지를 했는데 10월이 멀지 않았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조만간 또 한 번에 삼천당제약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10월에 발생한다라는 것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반반성 치료제라는 건 우리 망막 중심부에 황반부라는 게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서구에서 50대 이상에 대해서 거기서 좀 그 변형이 생기면서 질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심한 경우는 시력 상실이 되고 유럽이나 이렇게 서구에서는 시력 상실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치료제 개발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 삼천당제약이 바이오시밀러 개발했던 것이기 때문에 삼천당제약의 매출에서는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고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에 이미 라이센스 아웃했기 때문에 유럽의 본계약도 그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 10월 달에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